어릴 때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웃으며 넘기면 언젠가는 그 진심을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고 모임에서는 굳은 일을 먼저 자처하고 누군가 서운하게 굴어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꾹 참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진심으로 베푼 친절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돌아올 때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제 이익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원리를 오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해주는 것과 귀하게 대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잘해주는 것이 상대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는 행위라면 귀하게 대하는 것은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내가 나를 헐값에 내어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단단히 세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현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동서양 성현들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함께 빌려 왜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나를 헐값에 넘기는 행위인지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아주 냉혹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희소성 원칙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인간 본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노력 없이 얻은 것과 대가를 치른 것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후자를 더 소중히 다룹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며느리로서 혹은 직장 동료로서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우며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지쳐 한 번이라도 거절을 하면 고마워하기는커녕 변했다, 실망했다며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자신을 잃어버린 친절의 비극입니다. 내가 나를 무한정 제공하는 자원처럼 대하면 상대방도 결국 나를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넘치도록 주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게 만드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을 때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조금이라도 덜 잘해줬을 때 관계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친 친절로 발현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려움에서 비롯된 친절은 상대방에게 금세 간파당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혹은 조금만 냉랭하게 굴어도 얼마든지 더 해줄 사람이구나라는 무의식적 판단이 형성되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위치는 낮아집니다. 도가 사상의 노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로움은 물과 같다고.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결코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친절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끌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고 진심이 동할 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결코 덕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이며 동시에 상대에게는 나를 가볍게 보라는 무언의 초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을 공경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먼저 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생은 스스로를 단정히 하고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자만이 남에게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려 애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독을 먼저 수리해야 물이 차오르듯 당신의 자존감을 먼저 세워야 타인의 존중도 그 뒤를 따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행동이 진심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하는 것인가? 두려움에서 나온 친절은 독이 든 성배와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내 안의 자존이 줄어드는 독배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힘은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혼자서도 완벽하게 충만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자식이 오라 하면 만사 제쳐두고 가는 사람을 헌신적이고 든든한 존재라 여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것은 스스로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뇌는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경제학의 법칙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 늘 시간을 비워두면 사람들은 당신을 할 일 없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도 되는 쉬운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인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18년 유배 생활은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시간을 한탄과 분노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하는 창조의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선생은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나를 하늘과 마주하게 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만약 선생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다산 정약용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연마에 쏟았기 때문에 선생의 이름은 2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가 무겁지 않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고. 여기서 무거움이란 단순히 말수가 적거나 표정이 굳어 있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든 나를 찾으면 나타나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지고 자신만의 세계와 일정이 있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만남 자체가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갑작스러운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령 당신에게 아무 약속이 없더라도 나를 위한 공부, 산책, 독서, 사색의 시간은 엄연히 선약입니다. 상대방에게는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나만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색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고 당신과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 당신의 시간을 자신으로 채울 때 비로소 타인은 당신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항상 열려있는 문은 아무도 노크하지 않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앞에서만 사람들은 예의를 갖춥니다.
많은 사람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무례한 행동을 보고도 웃어넘깁니다.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무례함은 잡초와 같아서 초기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마음밭 전체를 잠식해 버립니다. 한 번 허용된 무례는 두 번째 무례의 허가증이 되고 결국 당신이 어떻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맙니다. 섭섭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눈물로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그런 반응은 상대에게 당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꼴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표출할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파악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관계를 바로잡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조절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간은 말보다 행동의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길고 논리적인 설명보다 태도의 변화 하나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와 관련하여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위험은 있으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고. 이는 평소엔 온화하고 따뜻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서늘한 단호함을 보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온화하기만 한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 온화하지만 때로 서늘해지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굴지 못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했다면 구구절절 설명하며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주변에 하소연하며 편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그에게 쏟던 정성과 연락의 빈도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예전보다 조금 더 건조하게, 조금 더 적게 웃으며 조금 더 짧게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상대가 왜 예전 같지 않지? 라고 느낄 정도의 서늘한 거리. 그 침묵의 조정이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설명 없는 물러섬이야말로 무례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회초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의 성체라고 생각하십시오. 성체에는 반드시 문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흙발로 들어와 휘젓게 두는 것이 관대함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안으로 들이고 어떤 이는 문 앞에서 예의를 갖추게 하는 것이 주인의 역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은 타인에게도 보입니다. 그 문턱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명확한 경계는 상대방을 밀어내는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은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귀한 물을 아껴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인연들이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측정합니다. 오늘 만났을 때의 태도와 내일 만났을 때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그것이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주변의 기분에 따라 태도가 휙휙 바뀌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공동체 전체가 피로해집니다. 어떤 날은 간이라도 빼줄 듯 다정하다가 어떤 날은 이유도 없이 냉랭한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진심 어린 존경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 속으로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의 핵심이며 신뢰는 진정한 존중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서신마다 부동심을 강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생은 집안이 몰락하고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단정히 앉아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슬픔이 몰려오면 슬픔을 공부의 동력으로 삼았고 분노가 치밀면 그 에너지를 지필에 쏟았습니다.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안현이 가장 높이 칭송받은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노여움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분노를 무고한 제3자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폭풍을 밖으로 터뜨려 주변을 초토화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며 동시에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압니다. 오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관계없는 사람에게 쌀쌀맞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기분이 몹시 좋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거나 평소와 다른 과한 친절을 베풀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깊은 호수처럼 수면 위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깊은 속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은 신뢰로, 신뢰는 진정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언제 만나도 변함없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이들이 모여들고 함부로 구는 이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큰 목소리도 날카로운 말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입니다. 부지런함과 오지랖은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둘을 혼동합니다. 모임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의자를 정리하고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설거지통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분을 보며 참 훌륭하다, 마음씨가 곱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전공 과목이 됩니다. 나중에는 당신이 조금만 늦게 움직여도 왜 저 사람은 오늘 안 하지? 라는 눈치를 줍니다. 칭찬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호의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똑같은 도움을 주더라도 상대방이 간절히 부탁했을 때 건네는 도움은 능력 있고 고마운 은인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선 도움은 오지랖 넓고 한가한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실제인지 방식입니다. 먼저 나서는 친절은 공기처럼 당연해지고 간절한 요청 끝에 얻은 도움만이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집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 초기에 마을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을 고쳐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고마움보다 더 큰 요구와 무리한 부탁들이었습니다. 선생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즉 아직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 베푸는 지혜와 도움은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선생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때까지 조용히 서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입을 떼지 않는 기다림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주면 상대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고 당신을 찾아왔을 때 그때 내미는 손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간절히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동안 상대는 당신의 도움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손을 내밀었을 때 상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억에 남는 호의가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말의 희소성입니다. 늘 곁에 있고 늘 말이 많은 사람은 가까운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존재감이 옅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적지만 한마디 할 때는 핵심을 짚는 사람, 자리에 항상 있지 않지만 나타났을 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은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동양의 성현들은 하나같이 말의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빛에는 인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노자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침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실으려면 반드시 말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고른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에게 생길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해 공백을 채우려 급하게 말을 꺼내지 마십시오. 잠깐의 침묵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핵심만 담아 말하십시오. 말이 긴 사람보다 말이 짧은 사람이 더 깊이 신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는 말이 많다는 인상을 주지만 후자는 할 말만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바쁜지, 왜 거절하는지, 왜 연락이 늦었는지 일일이 해명하는 습관은 당신을 방어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상대에게 당신의 일정과 내면을 너무 많이 노출시킵니다. 여백이 있는 사람, 다 알 수 없는 사람, 아직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친근해 보이지만 결국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에 흥미를 잃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깊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깊은 우물은 들여다봐도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외감을 줍니다. 당신도 그런 우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고 지나치게 잘해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가득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인정과 관심으로 그 빈자리를 메우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연락해주면 기쁘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무시당하면 며칠을 힘들어합니다. 이것은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타인은 결코 당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채워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착각입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빈틈이 있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들은 그 빈틈을 통해 당신을 조종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에 칭찬을 수단으로 씁니다. 당신이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으로 압박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 18년은 가족과 떨어져 철저히 혼자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그 시간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양에 있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을 폭직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적막한 유배지에서 수천 년 전의 성현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학문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불멸의 저작들은 모두 그 고독한 시간의 산물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바로 이 자기 연마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내 취향을 발견하고 가꾸는 일에 진심으로 몰두할 때 당신의 아우라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내면을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쌓아 가는 것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비난을 받으면 살필 것은 살피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내면의 단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나방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친구의 무심함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삼가고 내면을 채워야 한다고. 이 자기 완성의 과정이야말로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당신을 진정으로 귀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고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거절하면 관계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자신이 아무 경계도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승낙의 가치도 높입니다. 항상 내라고만 말하는 사람의 승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무조건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의 기준이 뚜렷하고 가끔 거절하는 사람이 내라고 말했을 때 그 승낙은 진정한 의지와 선택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거절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진실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나 진심으로 내키지 않는 요청에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사과보다는 감사를 먼저 표현하십시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거절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면 길수록 상대에게 빈틈을 주고 그 빈틈으로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어렵겠다는 짧고 명확한 한 문장이 긴 설명보다 훨씬 더 확실한 거절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더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의 예스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선택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한계와 내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끊임없는 비교에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있다. 저 집 자식은 더 잘 된다.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훨씬 성공했다. 이러한 비교의 습관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외부에서 안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닌 남이 되고 나는 영원히 누군가에 비해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떨쳐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 함정이었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시절의 자신과 유배지의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하거나 여전히 권세를 누리는 옛 동료들과 자신을 견주며 시기했다면
선생은 18년을 원망과 열등감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오직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배웠는가? 어제보다 더 깊이 사유했는가? 어제보다 더 글이 나아졌는가? 이 자기 기준의 삶이 선생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고 오직 나의 성장만이 내가 집중해야 할 유일한 변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지나친 친절도 필요 없고 과한 설명도 필요 없고 인정받기 위한 과시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 자연스러운 자유로움이 또 하나의 품격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이 뛴다고 해서 당신도 뛰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걷는 것입니다. 그 묵묵한 걸음이 언젠가 당신을 진정으로 귀한 곳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과 진정으로 맞는 소수의 인연을 깊이 가꾸고 나머지와는 예의는 지키되 감정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다 보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마치 손에 물 한 컵이 있을 때 10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다 보면 아무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진심으로 통하는 두세 명에게 그 컵 전체를 건네는 것이 모두에게 더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관계를 선별한다는 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어디에 쓸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합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자체를 즐기고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즐거운 관계가 진짜입니다. 당신이 무리하게 노력해야만 겨우 유지되는 관계는 그것이 우정이든 가족 관계든 간에 이미 한쪽이 너무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벗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벗이다. 그와 함께하면 내가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지런해지는 사람. 그런 인연을 가까이 두고 반대로 함께할수록 나를 낮아지게 만드는 관계에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귀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관계법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서까지 베푸는 친절은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길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쁜 그릇에 담아 나 자신에게 먼저 대접하고 좋은 것이 생기면 아끼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위해 쓰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몸에 배었을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예우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잘해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가치를 지키며 품격 있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단호함은 무례함이 아니며 거리두기는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타인이 모두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가 나를 잃어가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온전히 지켜가며 맺어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끝내 잃지 않았던 고결한 선비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권력이 사라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친구들이 등을 돌렸어도 선생이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귀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많이 잘해줘야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귀합니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도 남의 눈치가 아닌 오직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평화로운 방향으로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